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늦추거나 DNA 에러를 고치거나 세포가 죽을 시기를 알려주는 정상적인 유전자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항암 유전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P53 유전자 같은 경우는 세포에서 유전자 복구를 조절하는 단백질 P53을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TSG는 암 유전자 산물들이 촉진한 세포 조절 경로를 억제합니다. 세포 주기 정지 및 에파프토시스는 P53 활성화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입니다. 세포 주기는 분열하는 세포에서 G1, S, G2, M 기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포 주기 정지는 G1이나 G2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을 볼까요? 여기 그림이 여기 G1, 이게 생장, 그 다음에 S가 synthesis, 합성이라는 뜻이죠. DNA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G2에서 생장하면서 유사 분열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 M이라고 하는 단계는 마이토시스라고 해서 이제 유사 분열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하는 세포는 이런 주기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G1, G2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세포 주기가 정지, 탁 이렇게 더 이상 진행 못한다든가 G1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무한 분열하려는 암세포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염색체의 일부분을 보면은 이 녀석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이 꺼멓게 이렇게 둘러싼 거 있죠. 이 마치 히스톤 단백질이 실패 같은 그런 형태고 꺼멓게 둘러싼 이런 것들이 DNA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주위를 실이 빙빙 돌아가면서 감기듯이 마치 히스톤 단백질이 실패 같은 거고 DNA가 실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빽빽하게 쌓여 있으면 이게 유전자를 복구, 조절 뭐 이런 거 하기가 물론 그 복제하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효소인데 히스톤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아세틸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벌어지게 이렇게 틈이 벌어져야 뭔가 복제도 하고 복구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소예요. AC가 이제 아세틸기라는 뜻이고 제거하는 게 HDAC.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역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켜진다는 얘기는 어떤 유전자로 인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유전자가 꺼진다는 것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단백질 만드는 작용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유전자 자체는 있지만 꺼지고 켜지고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 이것의 기본인데요. 자, 그렇다면 유전자의 직접적인 돌연변이가 생기는 유전학적 원인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적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암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후성 유전학은 DNA상 염기 서열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이 가역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적 조절의 예로는 DNA가 메틸화되는 것과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아세틸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세포 내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는데 염색체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DNA가 히스톤이라는 실패 모양의 단백질에 둘둘 말려 빽빽하게 감겨 있죠. 유전자가 작동하려면 유전자 정보를 읽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유전자 작동은 결국 단백질 합성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한 상태에서는 유전자 정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유전자가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성 유전적 조절 과정에서는 DNA와 히스톤의 기능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비히스톤 단백질의 기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의 변화로 인해서 유전자 활성과 발현량 그리고 거기서 유래한 단백질의 기능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걸 짧은 영상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암과 유전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로 할까요? 첫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언커진 이렇게 부르고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합니다. 이 중 언커진은 프로토 언커진이라는 정상 유전자가 돌연변이해서 생성된 것이고 언커진 자체는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획득된 것이지 유전되는 게 아니죠. 둘째, 암은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포도당을 발효 과정으로 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효율적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워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펫스캔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워버그 효과가 결국은 암세포 근처에 포도당이 밀집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밀집된 포도당 중에 산소 하나를 플로린 이런 거 이제 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플로린으로 바꿔서 양전자 방출 단층 차력 이것을 이제 펫스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이용합니다. 하지만 암이 포도당을 탐식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워버그 효과가 암세포 ATP 생성이 아니라 해당 과정의 중간 산물 생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암에게는 ATP 생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과정에 생기는 물질들이 있겠죠. 중간체 이런 것들로 급속한 증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모양이죠. 자,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암은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 우리 몸을 침탈합니다. 따라서 셋째, 유전자 변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후성 유전학적 과정을 통해 종양 억제 유전자를 침묵시키는 방법 등으로 암의 생존을 획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예방이 중요한 것이죠. 종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암은 5개의 넓은 그룹으로 나뉩니다. 암의 단계를 보통 로마 숫자로 표시하는데 다음은 현행의학계에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영기암, 암이 없고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세포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현장에서 암종, 카시노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기 유방암 또는 관상피내암, 이것은 DCIS 이렇게 부르는데요. 모유관의 내벽에 비정상 세포가 발견된 비침습성 암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여기 이제 관상피 내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DCIS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 세포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관벽이고 유관벽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쌓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유방의 유관 그 상태에서 내벽에만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외부로 퍼지거나 침입하거나 침습, 침윤 뭐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인베이시브니까 뭔가 좀 침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바깥으로 주변에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침습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방암 중 유관벽 안쪽에만 생기는 이런 암을 갖다가 요걸 영기암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유관벽 안에만 비정상 세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침습하는 암세포 양태를 그림으로 살펴보니까 이랬죠. 여기 침습한 경우는 이렇게 유관벽을 벗어나서 막 이렇게 바깥으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간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기암,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근처 조직으로 깊이 자라지 않은 작은 암 또는 종양입니다. 또한 림프절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고 초기암이라고도 합니다. 이기암, 인근 조직으로 더 깊게 성장한 종양 또는 암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암은 림프절로 퍼졌지만 다른 신체 부위로는 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CTCA, 요 CTCA라고 하는 것은 Cancer Treatment Centers of America, 이거를 줄임말이니까 암치료센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암 전문가들은 이기암이 복잡한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3기암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종양의 직계 영역을 넘어 확장되어서 근처 림프절과 근육을 침범했지만 먼 기관으로 퍼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4기암, 암은 종종 전이 되거나 다른 기관이나 신체로 퍼져나갑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암이라고도 합니다. 4기암은 현대의학에서 화학요법, 방사선 또는 수술로 치료합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률은 4기암으로 현저히 높을 수 있으며 암은 말기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암이 매우 심각한 주된 이유는 몸에 퍼지는 능력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근처의 정상 조직으로 이동하여 국소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암은 또한 국소적으로 인근 림프절, 조직 또는 기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질 수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를 전이성 암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형의 암의 경우 4기암이라고도 합니다.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과정을 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여기 암이 국소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침습을 합니다. 뭐 여기가 이제 혈관인데, 그러면 혈관 안으로 이 암세포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타고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히 어떤 자리에서 혈관벽에 빠져나가서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생존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원래는 이쪽 자리에서 생겼는데 엉뚱한 자리로 갔잖아요. 이것을 전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메타스테시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미경 하에서 관찰되고 다른 방식으로 시험될 때 전이성 암세포는 원발성 암과 같은 특징을 갖고 암이 발견되는 곳의 세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의사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퍼진 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성 암은 원발성 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폐로 퍼지는 유방암을 폐암이 아닌 전이성 유방암 이렇게 부르거든요. 폐암이 아닌 4기 유방암으로 치료됩니다. 또한 장에서 시작한 암이 간으로 전이했을 때 이를 간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암세포가 최초에 생성되고 국소 조직을 침범한 뒤 혈관에 침투한 암세포 조각이 순환하다가 혈관 외부에 자리를 잡아 증식하는 과정,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암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가 이제 혈관이죠. 혈관 바깥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뚫고 들어간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다 적당히 먼 곳에 가서 혈관벽에 자리 잡고 다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2차 암이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때때로 사람들이 전이성 암으로 진단될 때 의사는 그것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암을 원발성 미제암 또는 CUP라고 합니다. CUP는 Cancer of Unknown Primary Site, 이거를 이제 줄임말인데, 암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원발성 암이 발생하면 이를 2차 원발성 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발성 암은 사실 좀 드물어요. 그런데 대부분 암에 걸린 사람이 다시 암에 걸렸을 때 이는 최초의 1차 암이 재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암세포는 일련의 방법을 통해서
신체 곳곳에 이제 퍼져나가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변 정상 조직으로 침범한다. 침범, 침윤, 침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침범, 침윤, 요것은 이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 혈관벽을 이제 침범하고, 결국은 이제 뚫고 들어가겠죠. 암세포에 가까운 림프절이나 혈관벽을 통해 이동하다가 림프계와 혈류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렇게 먼 곳에 가서 퍼진다, 그 얘기입니다. 먼 위치에 있는 작은 혈관에서 멈추고 혈관벽을 침범해 그럼 결국 뚫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변 조직으로 이동하고 작은 종양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조직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그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위한 혈관이 필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암 조직이 여기 이렇게 성장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 조직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주변에 혈관이 있다. 그러면 이 혈관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암 조직이 환자 몸에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그런 영양분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엔지오제네시스, 즉 혈관 신생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확산된 암세포는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 암세포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한 일부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종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전이성 암세포는 원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 수년 동안 활동하지 않고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잠복되어 있다가 성장한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재발이 되는 건데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을 디톡스하고 신진대사를 자극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발표된 많은 연구를 포함하는 메타 분석 결과는 대사 증후군이 일반적인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1930년 오토 워버그 박사는 암세포의 대사에 대한 발견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상세포는 탄소수가 6개인 포도당을 탄소수가 3개인 피루부산으로 분해하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 물질을 생성합니다. ATP라는 거죠. 생체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물질이 ATP라고 하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이용하면 포당 1개당 36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어서 에너지 생산에서 매우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럼 바깥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포당은 분자식이 C6H12O6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 분자식이 어떤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탄소가 6개짜리네요. 이게 포도당입니다. 이것을 일단 쪼개요. 그 뭐로 쪼개느냐? 탄소 3개짜리 이렇게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걸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산, 이 녀석은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세포 안에 소기관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죠. 이 에너지가 ATP로서 36개가 생성되는 겁니다. 포도당 1개당 이만큼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세포는 물론 이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이 피루부산에서 젖산 발효 그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젖산 발효를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죠.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효율적인 ATP 그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뭐냐? 다짜고짜 이렇게 대부분 젖산 발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피루부산을 거쳐서 젖산 발효로. 왜?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생성하면 ATP가 엄청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데 솔직히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젖산 발효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ATP가 포도당 하나당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36개의 ATP 나오는 게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일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빠른 증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아미노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세포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인지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핵산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으로 혐기성 분해를 합니다. 혐기성 분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소가 없을 때 한다는 의미에서 혐기성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루부산을 거쳐 젖산 발효 과정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ATP 생성량이 포도당 한 개당 겨우 2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ATP를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암세포 주변에 포도당이 엄청 밀집되겠죠. 이것을 워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워버그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에는 완전한 기능을 하는 온전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는 기능장애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호기성 해당 작용을 완전히 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암세포가 에너지 생성에서 보자면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비효율적인 과정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증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그냥 포도당을 왕창 갖다 쓰면 되고 증식을 위해서는 증식도 이 암세포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 이 빠른 증식을 위해서는 그러면 지질, 콜레스테롤 뭐 이런 많은 물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많은 포도당을 이용하면 되고 빠른 증식에 필요한 물질은 피루부산을 이용해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 주위에 포도당이 밀집된다는 그런 성질을 암 위치 진단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줄여서 PET-SCAN, PET-SCAN 이렇게 부르죠. 포도당 분자 중에 산소 원자 하나를 방사성 플로린, 뭐 불소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불소라는 표현은 일본식 한자 용어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플로린으로 바꾸어서 포도당이 밀집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세포는 빠른 증식, 지속적인 성장,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 침입, 전이 및 암치료에 대한 내성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산 네트워크를 재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버그는 에너지, ATP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다면 암에 대해 빠른 증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많은 종양은 당 분해뿐만 아니라 글루타민 대사 과정을 이용해 에너지와 증식에 필요한 중요 전구체를 만들어냅니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이죠. 그런데 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탄소가 있으면은 뭐 수소 이렇게 있겠고 여기 CH2, CH2 그 다음에 CO 이렇게 붙어 있고 NH2 이런 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뭐 COOH 이렇게 붙어 있고 글루타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뭐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구조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글루타민이 굉장히 다양한 전구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루타민은 여기로부터 뭐 퓨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제 염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퓨린 같은 거, 피리미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퓨린, 피리미딘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산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데에 글루타민 이 녀석을 이용해서 대사 과정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증식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그런 물질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글루타민은 혈액과 근육에서 풍부한 아미노산이고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글루타민 대사 과정을 글루타미놀리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암세포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글루타미놀리시스의 산물은 종양의 TCA 회로에서 퓨린, 피리미딘, 지방산 합성, 암세포에 방해가 되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항산화제 생성 등 암세포의 많은 기본 기능에 중요합니다. 췌장암, 난소암 및 유방암을 포함한 많은 암에서 높은 글루타민 소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임상적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글루타민은 암세포에서 많은 기본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뿐만 아니라 생체의 에너지 화폐인 ATP와 효소 반응 등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질소를 글루타민이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 글루타민에서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에는 탄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에 탄소가 5개인 5탄당과 인산이 결합한 그런 분자를 가리킵니다. 염기가 아데니닌이고 인산 분자가 3개 결합했다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TP. 그렇죠? 글루타민은 암세포 대사 조절에서 탄소와 질소 공유 능력만이 아니라 암세포 내 신호 전달을 제어해서 종양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글루타민은 에파프토시스를 방해해서 약물 내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에파프토시스는 앞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세포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스스로 사멸하는 것으로서 세포가 프로그램된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이 과정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 증식할 거 아닙니까? 시스플라틴은 항암제로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이런 걸 이제 유발하는 거죠. 에파프토시스 이걸 유도합니다. 그런데 글루타민은 또 다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으로 전환될 수 있고 3가지 아미노산 글루탐산 그 다음에 시스테인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 요거 이렇게 해서 합성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알다시피 글루타티온이죠. 이 글루타티온 그러면 항산화제의 제왕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암세포에서 글루타티온이 필요하냐? 암세포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그걸 보면 암세포의 이 글루타티온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시스플라틴과 결합해서 시스플라틴 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루타티온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모두 가지고 있네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활성산소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솔직히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암세포도 그 활성산소 앞에는 못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루타티온이 필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글루타티온은 환원된 형태를 GSH, 글루타티온은 요 두 분자가 GSSG 이런 형태로 즉 이황화 다리 구조가 형성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활성산소를 갖다가 우리 ROS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해서 이렇게 된다. 요거 환원 형태, 환원된 형태. 그 다음에 GSSG 이렇게 되면 요거는 산화된 형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제로 작용할 때는 GSH 이 녀석이 지가 먼저 산화하는 거예요. GSH가 활성산소하고 먼저 반응을 해서 자기가 먼저 산화를 해버리니까 다른 놈이 산화하기 전에 지가 먼저 산화해서 항산화제에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활성산소가 체내에 적정 수준으로 존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DNA 등에서 변이가 생겨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활성산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상세포만이 아니라 암세포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게도 활성산소 존재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면 암세포 주기 정지, 에파프토시스 이런 것이 유도되어서 암세포로서는 불리하겠죠, 당연히. 어쨌든 암세포도 글루타티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필요하겠죠. 균형 잡힌 활성산소 조절로 암세포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생체 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네요. 암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암의 대사 재프로그래밍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정리는 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제가 사막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사막에서 마치 만난 신기루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암이란 게 사실 목숨을 담보할 만큼 큰 문제니까 그렇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NL은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